안녕하세요. 신영글 교수입니다. 9장의 무형자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장에서 다룰 내용은 무형자산의 의의,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설명합니다. 무형자산의 인식과 측정, 그리고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상각을 하고요. 재평가 모형 적용도 있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 대략 유형자산하고 그 과정이 비슷하죠. 먼저 무형자산의 의의부터 살펴보는데요. 국제계 기준은 무형자산을 물리적 실체가 없는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으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 신기술에 대한 특허권이나 라이센스, 고객 목록 등이 포함이 됩니다. 주식회사 셀트리온은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이죠. 무형자산이 유형자산보다 더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이 무형자산 중에 대부분이 신약 개발과 관련된 기술 개발비가 무형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주석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무형자산의 소프트웨어, 지적재산 사용 승인권, 개발비, B라고 해서 비용이 아니라 이게 바로 대표적인 무형자산입니다. 상당히 많죠? 전체 무형자산 중에 거의 대부분을 신약 개발 등에 지출한 금액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기타 무형자산, 시설, 이용권, 뒤에 가서 개발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는데요. 유형자산과 달리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잖아요. 물리적 형태가 없는데 기업이 그 무형의 권리를 통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무형의 권리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 기업이 우리 무형자산 가지고 있어 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자산을 마구잡이로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재무제표에 인식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식별 가능성,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라는 세 가지 조건인데요. 하나씩 살펴봅니다. 식별 가능성은 분리 가능하거나 자산이 계약상의 권리 혹은 기타의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라는 조건입니다. 분리 가능성이라는 건 이래요.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 분할할 수 있고 이를 매각하거나 이전하거나 라이센스, 임대, 교환이 가능해야 됩니다. 적어도 무형의 권리이더라도 매각이라든가 임대, 교환 등이 가능해야 비로소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을 한다면 이는 분리 가능하지 않더라도 식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취득한 광업권은 분리 가능하지 않더라도 계약상 권리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식별 가능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는 통제인데요. 기업이 특정 자원에서 유입되는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해서 제3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할 수 있다면 회사가 그 자산을 통제한다고 보면 되겠죠. 대부분의 무형자산에 대한 통제 능력은 법적 권리에서 나와요. 그러나 법적 집행 가능성이 통제의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기업의 인적 자원은 기업이 통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죠. 우수한 인력을 이번에 초빙을 했습니다. 그런 거 우수한 인력은 회사의 무형자산으로 정의될 수 있는가? 언제든지 이직할 수가 있겠죠. 기업이 통제 능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거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적용되는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죠.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은 제품 매출, 용역 수익, 원가 절감 또는 자산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는 무형자산의 인식 조건을 살펴봐야죠. 인식 조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측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서 우리가 배웠던 유형자산 투자부동산의 인식 기준과 똑같습니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초로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는 것이죠. 원가는 앞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산의 취득 시점이나 건설 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혹은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를 원가라고 합니다. 아무리 가치가 있는 권리이더라도 지급한 대가가 없으면
인식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상표권은 상표의 가치가 아무리 높더라도 상표권 등록을 위해서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신기술의 개발 가치가 아무리 높더라도 거기에 대한 특허권은 특허 등록을 위해서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측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인데요. 개별 취득의 경우 유형자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취득 원가는 구입 가격에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입니다. 여기에 매입 할인 리베이트는 빼고요. 수익 관세나 환급받을 수 없는 세금은 더해줘야 되겠죠. 한편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더 이상 발생 원가를 자산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취득이 완료됐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 항목을 보면은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는 이미 취득 후에 발생하는 원가이기 때문에 발생기간 비용입니다. 두 번째로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원가나 초기 영업성질, 이 부분도 유형자산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발생기간 비용이죠. 이미 취득은 완료되었습니다. 표 1을 보면은 무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요약해 놓았는데요. 자, 포함되는 항목은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한 종업원급여, 전문가 수수료,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한 원가 등은 모두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직접 원가이기 때문에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죠. 반면에 다음의 원가들은 단기 비용입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 원가라든지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발생하는 교육 훈련비를 포함한 원가, 기타 일반 경비 원가도 모두 단기 비용입니다. 예제를 볼까요? 앞에서는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취득을 했고요.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습니다. 물음은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의 취득 원가를 계산하라는 건데요. 총 구입 가격 10만원 당연히 들어가죠. 매입 할인은 빼야죠.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전문가 수수료 더해줘야 되고요. 정상 작동을 위한 검사 비용도 들어갑니다. 홍보 원가는 이건 제외를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10만 5천이 취득 원가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에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창출한 무형자산은 취득 원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겁니다. R&D 지출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Research and Development에서 연구개발 관련 지출입니다. 연구개발 활동 진행 중에 상당한 원가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 이를 자산과 비용 중 어느 것으로 인식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 바로 무형자산이 되겠는데요. 기준은 이렇습니다.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련 지출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하느냐, 그 경제적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느냐,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무형자산으로, 그렇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따라서 기준서를 보면은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창출할 때 이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을 해요. 연구 단계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무형자산 존재를 제시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단기비용 처리합니다. 반면에 개발 단계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창출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죠. 그러나 개발 단계 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가서 조건을 살펴볼게요. 따라서 회계 처리를 위해서 내부 프로젝트가 현재 연구 단계냐 개발 단계냐, 개발 단계라면 뒤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느냐 충족하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 활동이 무엇이고 개발 활동이 무엇인지 기준서에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연구는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연구 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하거나 응용하는 활동.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이고요. 네 번째로는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등이 연구 활동입니다. 그 다음이 개발 활동인데요. 생산이나 사용 전에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지구 주요 금형을 설계하거나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좀 소규모겠죠? 시용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거나 네 번째로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좀 연구하고 개발이 다르기는 한데 실제 실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단계가 현재 연구에 해당되는지 개발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연구단계, 개발단계로 구분을 했다고 하면은 연구단계 지출은 발생 시점에 무조건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연구비라는 계정을 사용을 합니다. 개발단계 지출이라고 해서 모두 자산은 아니죠.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6가지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없으면 비용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경상개발비라고 합니다. 반면에 6가지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으면 무형자산이고요. 앞에서 셀트리온 주석에서 보았듯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를 개발비라는 계정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6가지 사항이 무엇인가? 외울 것까지는 없지만 다음을 보시고요.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 이게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요건입니다. 연구개발을 끝내서 기술을 정말 회사가 새로운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무형자산을 완성,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기업의 능력,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이라든가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등을 모두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걸 모두 제시하면 개발 단계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죠. 과년도에 무형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을 못해서 비용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발생한 것이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지 과거에 비용으로 인식했던 항목을 소급해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기술을 개발 완료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특허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이 특허권은 개발비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때 특허권 인식 금액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련 지급 대가만 특허권보다 조금 더 큰 계정이 산업재산권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 여러 가지 권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표 4에서는 내부 창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들 혹은 단기비용으로 인식되는 항목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재료원가, 용역원가, 무형자산 창출을 위해서 발생한 종업원 급여 등 인건비, 법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라든지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된 다른 회사의 특허권 혹은 라이센스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각비, 무형자산 내부 창출에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이자 비용 중 일부를 무형자산 개발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를 차입원가의 자본화라고 하는데요. 중급회계에서 설명을 합니다. 회계 올릴 때는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반면에 발생기간 비용으로 인식하는 항목으로는 판매비, 관리비, 기타 일반 간접 지출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다만 무형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경우는 당연히 앞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죠. 당해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이나 초기 영업 손실, 직원의 교육훈련 관련 비용, 사업 개시활동에 대한 지출, 광고나 판매 촉진 관련 지출, 기업의 홍보원가 등은 전부 자산의 취득원가로 집어넣을 수 없겠죠. 지금까지 설명한 연구개발 활동 관련 지출의 회계 처리를 그림 1에서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 무형자산의 정의 3가지하고 인식기준 2가지를 충족하는지 살펴봐야죠. 노라면 단기비용입니다. 무형자산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을 했대요. 예스. 근데 연구단계 발생 지출이래요. 그러면 연구비라는 단기비용입니다.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더라도 6가지 요건을 충족 못했으면 단기비용입니다. 경상개발비 6가지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예제 1을 풀어보겠습니다. 내부 창출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인데요. 다음은 갑회사가 태양전지 기술 개발을 위해서 수행한 프로젝트 관련
단기 발생 비용입니다. 연구 단계, 개발 단계에서 아까 발생한 원가를 구분했죠. 연구원급여, 원재료 사용액, 시험기기, 감가상각비. 연구 단계 발생 지출이 나오는데요. 이게 14판 1쇄 책은 오타가 있습니다. 95,000이 아니라 이거를 9만으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발 단계 지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에 비용과 별도로 원재료 사용액 15,000이 있는데 어느 단계에서 발생한 것인지 모호하대요. 모호해서 여기에 포함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금액은 무조건 연구 단계입니다. 단계 구분이 모호하면 연구 단계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각 회사의 연구 단계 발생 비용, 개발 단계 발생 비용의 회계 처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무형자산 인식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요. 연구원 급여는 현금으로 지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해답을 볼까요? 자, 연구비에는 현금 나가고요. 원재료 요 15,000 애매모호한 이 원재료까지 들어가서 35,000, 그 다음에 시험기기, 감가상각 누계까지 들어가서 모두 연구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연구비로 해야 되겠죠. 한편 개발비, 인건비 나간 게 있고요. 원재료 사용액이 있고 시험기기의 감가상각비 합해서 개발비인데 또 한번 강조합니다면은 비가 들어가도 무형자산입니다. 비용이 아니라.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영업권은 아무 때나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과 같은 사업 결합 과정에서 취득자가, 즉 취득자라면 합병회사입니다. 피취득자는 피합병회사입니다. 합병이라는 것이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자산 부채를 모두 취득 인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취득자는 법적 실체가 소멸되죠. 다시 여기를 보면은 취득자가 피취득자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즉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초과해서 대가를 지급하면 그 초과 지급액을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해요. 예를 들어 갑회사가 의뢰사를 합병하는데 의뢰사 자산의 공정가치가 1000, 부채의 공정가치가 600이래요. 그럼 의뢰사 자산 부채의 1000과 600으로 취득 인수하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갑이 해야 되는 분계 여러 가지 자산이 있겠죠. 현금부터 유무형자산까지 1000, 부채 600 이렇게 있는데요. 이전 대가로, 이 이전 대가가 합병하는 대가로 상대방 주주들한테 지급한 대가입니다. 500을 지급해요.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400짜리 회사이죠. 근데 500을 줬어요. 100만큼 초과 지급한 금액, 요거를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중급회계와 고급회계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면 되고요. 아, 영업권은 이런 거구나. 뭐 그 정도의 성격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업권은 합병하는 취득자가 피합병 회사로부터 이전받는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초과 지급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병 거래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그냥 자가창설 영업권을 장부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건 절대로 허용될 수가 없죠. 즉 회사 입장에서 아, 우리 회사가 피합병 되면은 굉장히 많은 대가를 더 받을 거야. 우리 회사는 가치가 있어. 이거를 지 스스로가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영업권은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초과 지급한 대가만이 영업권으로 인식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무형자산도 상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내역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과 비한정인 무형자산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역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만 상각을 하고요. 비한정이라는 것은 무한하다는 것이 아니라 저게 5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 내역연수를 한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역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를 했어요. 근데 이후에 유한한 내역연수를 추정할 수 있게 되면 그 시점부터 상각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무형자산이 계약상 권리 혹은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는 내역연수를 계약상 권리나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초과해서 상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권리를 법에서 5년간 보호해 주기로 했어. 그 권리를 샀습니다. 그러면 5년 이내의 기간에 상각을 맞춰라 이런 거죠.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에 따라서 법적 기간보다 짧을 수는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권리가 중요한 원가 없이 한정된 기간 동안 갱신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 갱신 기간을 포함해서 내역연수를 정해라 이런 거죠. 내역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는 상각 대상 금액을 내역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합니다. 유형자산과 다르진 않아요. 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형자산은 잔존가치 없다고 보라는 겁니다.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무형자산도 사용 가능한 때부터 상각을 시작을 합니다. 특히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 이제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잖아요. 그 개발비가 발생된 연도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당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즉 개발이 완료돼서 그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때로부터 개발비에 대한 상각을 시작합니다. 소비되는 형태에 따라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방법을 적용할까? 신뢰성 있게 상각 방법을 결정할 수 없다면 정해법을 사용하라, 이런 겁니다.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 상각과 같이 다른 자산 생산에 소모되는 경우에는 그 재고자산 제조 원가에 포함시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형자산 상각비도 유형자산 상각비와 유사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차변이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이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 이와 같이 회계 처리하고요.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상각기간,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를 하여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 회계 추정치의 변경입니다. 전진적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내역연수가 비한정이라면 상각을 하지 않아야죠. 다만 중급회계에서 배웁니다만 매년 자산의 가치가 손상되었는지 검사를 해서 손상차손이라는 비용을 인식할 수는 있겠습니다. 매 회계기간마다 내역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정당한지 검토를 해야 돼요. 만약 검토 결과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정당화될 수 없으면 내역연수가 유한한 것 아닙니까? 내역연수 추정해서 변경연도부터 상각을 시작하면 됩니다. 예제 3을 봅니다. 갑회사의 보고기간 말은 12월 말일인데 1년도 7월 1일에 을회사로부터 특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4년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10만에 취득을 해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라는 권리를 4년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갑회사는 중요한 원가 없이 라이센스 계약 기간을 1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될 것이 명백하대요. 그러면은 상각 기간을 4년이 아니라 갱신 1년을 포함해서 5년에 걸쳐 상각을 해야 되겠죠. 자, 취득 시 해야 될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건데요. 취득 시에 라이센스라는 무형자산 인식하고 현금 인식하고 하면 되겠죠. 물음 2번 1년도 결산일에 라이센스에 대해서 상각비를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라. 정해법을 적용해서 상각한다는 겁니다. 10만 원을 5년간 상각해야죠. 유형자산에서 했던 것처럼 월할 상각해야죠. 7월 1일에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기 때문에 무형자산 상각비는 만입니다. 여기는 상각 누계액 하면 되겠고요. 예제 4번입니다. 개발비의 상각. 갑회사는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X1년에 10만, X2년에 30만을 각각 지출했고요. 모두 무형자산의 인식 조건을 충족한대요. 갑회사의 개발활동은 2년도 7월 1일에 종료됐고 즉시 신기술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그해 10월 1일에 신기술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 특허권 취득을 했는데 특허 취득을 위해서 2만을 지출을 했대요. 갑회사는 개발비 내역연수 10년, 특허권의 법적 권리 기간은 5년이라고 했습니다. 물음을 보면은 갑회사가 개발활동 및 특허권 취득과 관련해서 1년도, 2년도에 해야 될 회계 처리를 모두 하라는 거죠. 1년도에 10만원 무형자산 처리해야 되고요. 개발비 2년도에도 30만원 개발비 처리를 해야죠. 별도로 특허권 2만원 별개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죠. 해답을 보면은 1년도에 개발비 10만, 현금 10만, 2년도에 개발비 30만이 또 나가죠. 전부 무형자산입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이라는 혹은 뭐 특허권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차변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합니다. 2번 갑회사가 2년도 말에 무형자산 상각과 관련해서 해야 될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건데요. 신기술 개발비는 7월 1일에 종료가 되고 즉시 사용을 했으니까 6개월 상각해야 되고요. 특허권은 10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3개월 상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비 누적액 40만 원을 7월 1일부터 10년 상각하는데 6개월, 특허권은 2만 원 5년 상각인데 3개월, 그래서 각각 2만 원과 1,000원만큼 상각을 해서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죠. 물음 3번입니다. 갑회사가 3년도 말에, 즉 다음 연도죠. X2년도부터 상각은 시작했고요. 개발비의 잔존 내역연수가 처음 추정한 것보다 2년 단축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3년도 말에 개발비에 대한 상각비를 계산하라는 거죠. 3번 해답을 보겠습니다. 2년도 말 또는 3년도 초 현재 개발비 잔액은 전년도에 6개월분 상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40만 원에서 2만을 뺀 38만 원인데 이거를 9년 6개월, 9.5년 동안 X3년부터 상각을 해야 되는데 X3년 말에 와보니까 2년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X3년 초부터
7.5년에 걸쳐 상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8만 원을 나누기 7.5년에서 5만 667원으로 개발비 상각비를 계산하면 되겠죠. 무형자산에 대한 재평가 모형의 적용인데요.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중 회사가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회계 처리는 똑같습니다. 유형자산하고. 단 유의할 게 있는데요. 무형자산은 보이지 않는 자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무형의 권리에 대해서 공정가치를 회사가 멋대로 추정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와 같은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을 기초로 측정해라. 즉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활성시장의 기초에서 측정할 수 없으면 재평가 모형은 선택할 수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형자산의 재고인데요. 유형자산의 재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때와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를 합니다. 이 재고로 인한 무형자산 처분 손익은 순매각 금액과 그 당시 장부 금액의 차이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계 기간 중에 무형자산을 처분할 때는 그 처분 시점까지 상각비를 먼저 인식한 후에 처분의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기중에 무형자산을 처분한다면 처분 직전까지 먼저 상각비 인식하고요. 그때 장부 금액 죽이고 순매각 금액 들어오고 처분 손익을 인식하면 됩니다. 회계 처리를 보면은 예제 5입니다. 갑회사의 보고기간 말은 12월 말일인데 1년도 초에 소프트웨어 10만, 내용연수 5년입니다.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다가 2년도 7월 1일, 즉 1년 6개월을 사용한 후에 현금 5만 5천을 수취하고 매각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회사가 2년도 7월 1일에 소프트웨어 매각 시의 회계 처리인데요. 먼저 X2년도 6개월분 무형자산 상각비를 인식을 해야죠. 이게 만입니다. 그러면 X1년도에는 2만만큼 상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상각을 모두 3만 했겠네. 소프트웨어 상각 누계액은 3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취득원가 죽이고요. 상각 누계액 죽이고요. 현금 수취액 따라서 처분 손실이 15,000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회계 처리가 간단합니다. 다만 유의할 것은 신기술 개발과 관련된 연구개발 지출의 회계 처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9장의 무형자산 회계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